주목되는 자율주행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L3에 해당하는 업체들인데 샤오펑과 니오가 있고요. 그다음 리오토도 꽤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활동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한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중국의 전기차 BYD가 한국에 이제 곧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중국의 어마무시한 전기차의 흐름들이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 전기차 전문가 우리 슈리님 모셔서 중국의 현재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전력 생산 등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슈리의 전기차 세상이라는 중국 전기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슈리입니다. 약 한 1년 되기 전에 이제 다시 오신 건데, 신차들의 전기차 성능이 과거보다 이게 워낙 이제 빠르게 변하는 거니까 많이 올라갔나요? 아니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인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24년에 출연했을 때 대비하면 그렇게 큰 이제 전기차적인 또는 이제 친환경차적으로 그렇게 큰 발전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큰 발전은 없는데 이제 중국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네. 이제 전기차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펙, 주행거리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매년 말마다 발표하는 차년도 중점 기술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네. 25년도 거에는. 대부분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콕핏이라고 대표되는 편의사항 강화. 이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아직 1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라던가 친환경차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으로.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최저 합격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합격선을 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만의 특색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몇몇 이제 한국의 자동차 유튜버들이 가서 중국의 그 자율주행 보고 깜짝 놀라고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극화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어디에도 네. 자율주행이 공식화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행보조입니다. 네네. 이게 결국에는 L2입니다. 레벨 2예요. 네네. 네, 레벨 3는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이 중국에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다 L2고요. 네. 유튜버 분들이 가셔서 이제 시승을 하시는데 시승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 딜러샵에서 몇 군데 테스트해보고 여기가 가장 괜찮겠다 싶은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예요. 네네.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곳은 계속 돌아다녔을 테니까 시승차가 네네. 데이터를 습득을 했을 거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저는 이제 시승차를 일주일씩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일주일씩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네네. 장단점을 좀 많이 그리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해보니까 예. 조금 더 아는데 화웨이 쪽은 잘합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L2급 중에서는 상당히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티어입니다. 화웨이가. 좀 의외네요. 왜냐면은 화웨이는 전기차에 지금 하드웨어를 만든 지가 기간이 제일 짧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화웨이의 역사를 보면은 2012년부터 자율주행 쪽하고 이 차량 제어 쪽에 뛰어든 업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업력은 긴 편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잘하는데 제가 직접 타본 결과 약점은 다 업체들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네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임기응변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대명제가 너무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뭐 추월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추월을 할 때는 좀 약간 칼치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의 그런 추월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 보수적으로 좀 하고요. 네.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좀 더 바뀌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화웨이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여기는 계속 이제 사람한테 좀 넘기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하고요. 예. 그래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L3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행 보조 수준이 L2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넘어야 할 벽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L2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좀 평가하면은 되게 밑에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FSD가 중국에서 안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예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이제 막 수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작년도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뭐 자율주행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습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막 수집을 해서 이제부터 시도를 해보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는 구축된 지는 오래인데요. 네. 여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작년인가에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협의는 됐던 거고 데이터는 쌓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FSD를 개발하려면 이제 미국에서 해야 되니까 반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 정부가 반출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 업체에 비해서 해외 업체,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뭐 L2 소위 말하는 오토파일럿 정도 수준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뭐 일단 업체들은 이제 L3 지역에서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BMW나 벤츠가 중국의 L3 시범 구역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직접 타본 결과로는 확실히 이 다른 나라의 교통 법규나 문화 이런 거를 또 다시 학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수준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그 화웨이는 국영이라고 봐야 돼요, 민영이라고 봐야 돼요? 국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국영보다는 민영의 자율주행 속도가 더 조금 수준이 더 올라갔을 거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전기차 및 친환경차 분야도 그렇고 이 주행보조 및 자율주행 분야도 그렇고 국영 대 민영의 싸움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거든요. 중국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편입이 돼서 그때부터 엄청난 그 국가적 지원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때쯤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차를 막 조금씩 찍어내면서 SDV 얘기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화웨이도 그쪽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꽃을 피운 차량이 이제 EREV 차량, 레인지 익스텐디드 차량, 이 화웨이와 동풍자동차 산하의 세레스가 합작한 이제 아이토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최저 트림은 이제 화웨이 인사이드 그 주행보조 및 자율주행 지원 안 하는데 중위급 트량 이상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가 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오류도 아직까지는 좀 있고 네. 그래서 그 외에 하웨이 말고 다른 업체들은 주목되는 자율주행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L4 쪽은 뭐 크게 다루지는 않아서 일단 L3에 해당하는 업체들인데 샤오펑과 니오가 있고요. 그다음 리오토도 꽤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리오토 차량을 탄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타보지 못해서 리오토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두에서 하는 아폴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L3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바이두하고 지리하고 합작한 지위에라는 브랜드인데 요번에 파산 예정이라서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애매한데 바이두는 그냥 L4로 그냥 전환을 할 것 같고요. 아폴로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여담이긴 한데 재밌는 게 1대 투자자가 지리고 2대가 BYD였고 3대가 베이징 현대입니다. 네, 근데 2대 BYD도 탈퇴를 했고 1대 지리도 지금 지위회가 이렇게 되면서 그냥 기술 이전 그냥 공유 정도로만 가고 앞으로 바이두 아폴로에는 베이징 현대에서 생산하는 차량으로 테스트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이두는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L4 쪽을 하고요. 지금 이제 홍콩 쪽에 또 진출을 하고 이제 글로벌로 가겠다라고 L4로.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 중국의 이제 자동차 사원들 한번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총 자동차 판매 대수는 어떤가요?
총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3,140만 대가 좀 넘는다. 자동차 공업협회죠. 네. 그쪽에서 얘기한 건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미국은 딜러샵들이 그냥 판매를 거의 책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한국 쪽에서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딜러샵들이 재고 가지고 있고요. 중국 상하이에서 신장까지 가는데 7,000km 가까이 돼요. 6,600km인가? 네. 그러니까 그 캐리어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송 중인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된 건 한 2,800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중국 딜러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딜러십 재고가 12월 말에 300만 대가 좀 넘는다. 340만 대 수준 정도라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인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한 2,800만 대 전후 약간 이제 뭐 오차는 있겠죠. 제가 따로 막 이렇게 수집을 한 거니까 2,800만 대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도시 지역은 이제 풀로 다 차가지고 판매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반해서 3천만 대면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여전히 뭐 자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중국의 인구가 뭐 13억 좀 넘고 14억 좀 미만, 뭐 13.5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운전면허 보유자가 이제 5억 3천만 명입니다. 이제 한 40%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멀었죠. 한국만 해도 운전면허 보유자가 2,500만 명이 넘습니다. 50%가 넘어요. 60%에 가까워요. 거의 3천만 명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G20 국가들 운전면허 보급률이 보통 50%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것 때문에 레거시 업체들이 중국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한 3억 명 정도 가 운전면허를 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신차를 구매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중국의 이제 시장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24년 기준으로. 네. 자동차 공업협회 발표로는 660만 대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610만 대 정도가 실제 이제 사람들이 타는 거로 보이고요. 네. 대략 한 50만 대 좀 넘는 차량은 이제 운송 중이거나 네. 딜러들이 이제 중국도 땅덩이가 넓으니까 거점 지역에 이제 잘 팔리는 트림들은 보관해 놓고 뭐 쌓아 놓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거를 전기차 무덤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만 대 정도가. 중국에 이제 보면 24년도에 아마 중국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이 제대로 되는 거의 원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우리는 뭐 사실 전기 버스 봤고요. 그다음에 MPV 뭐 이런 화물차 비슷한 것들을 좀 우리는 목격을 했는데 수백만 대나 팔렸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전기차라든가 자동차의 수출 미래에 대해서는? 잘하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동남아든 남미든 차는 필요하니까요. 네. 어떤 나라든 차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들이 잘 팔릴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4년이 저도 중국 자동차 업계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대략 550만 대 정도가 수출이 됐거든요. 승용 부분에서. 근데 400만 대 정도가 정확히 380만 대인가 그럴 거예요. 380만 대 정도가 중국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50%를 넘은 게 거의 최초입니다. 작년이. 폭스바겐, 토요타, 뭐 BMW, 벤츠. 근데 몇몇 업체 이제 해외 업체들은 정확한 모델이나 수량을 공개하진 않아요. 뭐 근데 테슬라 같은 것도 중국 수출 모델인 거죠. 네네. 따지고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그 550만 대 정도 중에서 400만 대 가까이가 75%좀 안 될 거예요. 72%가 그럴 건데 거의 그 중국 브랜드입니다. 요거가 중국의 이제 원년이다. 작년은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23년도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해외 브랜드의 점유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이제 24년도에 해외 브랜드가 수출량 한 550만 대 중에서 150만 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200만 대가 조금 그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150에서 200만 대 사이. 왜냐하면 발표를 안 한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차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거의 수출처가 대부분 러시아, 남미, 동남아 위주고 유럽 쪽은 MG 정도를 제외하면 별거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G20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일본계가 왜 큰일이 났냐, 사실 일본계가 이쪽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남미, 그렇죠. 동남아. 태국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일본, 저기 뭐 전부 도요타죠. 그렇죠. 쉽게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거기가 큰일 난 거는 그쪽을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대체를 해나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기차가 많아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전기 요금 대비 내연기관 그 소위 말하는 휘발유나 경유 요금 대비 전기 요금이 뭐 싸다 이러면은 전기차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많으니까 어떤가 그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중국의 기름이 리터당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일반유 92%, 얘가 대략 7.5위안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300원 조금 넘는 거예요. 네네. 네. 1,400원 뭐 이 정도 되는 예. 거고, 이제 고급유가 지금 8.2위안, 1,500원 좀 넘는 거예요. 네. 1,500원 근처.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1kW 시당 1kWh당 대략 완속 충전이 0.5위안 정도. 급속 충전은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큰데 대략 1.5위안 정도. 약 라고 300원 보시면 가까이 돼요. 되는. 네. 네네. 그 연비가 예. 따지면은 2분의 1 정도거든요. 1리터로 대략 10km 간다고 치면은 내연차가, 전기차는 1kW당 5km 조금 더 갑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니까 대략 급속 충전 시 300원 정도라고 보셨을 때 600원 정도면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완속으로 하면 엄청나게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비적인 측면에서 거의 이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혜택까지 받으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무슨 혜택을 받으실까요? 저는 이제 샤오펑 초기 차주다 보니까 공짜로. 각종 혜택을 많이 받아서, 충전 쪽 혜택을 많이 받아서 저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집에서 하는 거를 샤오퐁이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계량기에 되죠. 계량기에 다 가능합니다. 계량기. 어떻게 돼 달아내면. 있길래? 그러니까 충전기에 이제 통신 모듈을 달아가지고 얼마 받았는가 이거를 이제 차에다 쏴주면 차가 이제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샤오폰 본사로 쏘는 거죠. 여기서 얼마 충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대신 내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런 돈을 대신 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슈퍼차저를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네. 오히려 그냥 아무 충전기에다 해도 샤오폰에 돈을 내준다. 아무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협약이 된 업체들의 충전 업체만 해도 한 30개 되니까 중국에. 네.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이제 돼 있는데 다행히도 제 이제 동선상에 있어서 무료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월세살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충전기를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네. 그렇게 되는군요. 중국,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그 황당했던 뉴스와 깜짝 놀랐던 뉴스가 중국의 친환경 전기 발전의 비율이 정말 그림처럼 올라갔더라고요.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전 그 보고도 여전히 안 믿어지는데 태양광 발전 규모가 전체 발전에서 30% 가까이 된다는 거. 그걸 보고 전 너무 놀랐는데 이건 뭐 잘못된 뉴스 아닌가? 약간은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일 때면은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날씨 해가 좋고 네. 발전이 잘 되는 잘 시간에. 되는 거로만 계산하면. 근데 날씨가 비도 오고 구름도 많이 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수력하고 원자력 이런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이걸 다 해면은 지금 40% 정도는 됩니다. 실제 발전량에서. 그렇군요. 네. 그럼 엄청난 비율이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고비 사막 이런 데를 어떻게든 좀 이용할까 이런 부분이라서 그쪽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는 진짜 엄청 깔았습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 되길래 그래요? 뭐 수십 킬로 이상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거의 1테라와트시까지도 이론상 네, 태양열 발전으로 지금 중국 전체에서 1테라와트시를 더 깔겠다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테라와트시가 깔렸고 또 추가로 1테라와트시 더 깐다? 아니요, 최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7,000기가와트시 정도 될 거고요. 네. 아마 내년에 1테라와트시를 찍겠다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구나, 25년도. 네. 와, 그러면은 사막이 그냥 전부 다 그림자로 뒤덮이겠네. 그 태양광
그 발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유지 보수가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태양열 발전소를 깔렸는데 송전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러다 다른 보니까 문제죠. 이제 발전을 해도 못 써가지고 버리는 전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뭐 용량 자체는 발전 가능 용량 자체는 1테라와트씩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실제 사용 가능한 게 한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대략 6천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 근처, 6천 기가와트시. 그래서 고기사막 근처에요. 진짜 온갖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막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 전력을 사용하려고? 네. 그거 가지고 막 하우스 같은 거 지어갖고 농작물 짓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있고요. 그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동영상 플랫폼 같은 데서 보시면 그 사막에서 그 사막 개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개간하는 그런 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태양열 발전에 그렇게 사막 쪽을 활용을 하는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송배전이 안 되니까 어차피 송배전을 완성하지 못해서 남아서 그냥 갖다가 버릴 거면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은 웬만한 거 다 끝났어요. 해안 지역은. 그러니까 이 인프라 산업을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의 건설업체들 망해가잖아요, 지금. 일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사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몇몇 업체는 아예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건설업체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를 좀 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제가 이걸 이 ESG로 유럽에서 뭔가 장벽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속도면 발전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중국도 아시다시피 자국 내 생산되는 석탄이나 뭐 가스 이런 거로는 화력 발전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나마 좀 잘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태양광 결국은 이제 쪽으로. 송배전이 문제네. 결국은 그러면 전력 많이 나오고 이런 쪽에 뭐 서버나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짓고 싶어 하겠네요. 근데 거기는 또 대부분 또 사막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열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중국의 이제 전력 상황들 잠깐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BYD가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의 지금 전기차 수준과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BYD의 상황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해외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BYD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테크 그러니까 고기술력의 업체는 아닙니다. BYD는 적당한 기술력으로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괜찮지 정도의 느낌의 차량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BYD의 가장 주력 차종 3개 정도를 찾아보면은 아토3 지금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그 다음이 이제 시굴 경차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파크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돌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제 폭스바겐의 폴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런 차종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가격대가 7만 위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300만 원? 아토3 최고 트림이 대략 한 14만 위안 정도고 하니까 이제 2,600만 원? 요 정도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타셨을 때 이거 좀 별론데 해도 가격을 보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정도가 되는 그런 차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집에 이제 세컨카 서드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잠깐 동네 마실이라든가 뭐 시장 보러 뭐 먼데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런 개념인가 보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겁니다. G20 국가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뭐 10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위 이상에서는 BYD 차량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0가 좀 넘습니다. 뭐 14,000, 뭐 13,000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남미 국가 이런 데가 역시 여기도 $10,0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컨카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한 대를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YD 같은 차들이 다목적으로 쓰고 가격도 이제 그런 데는 중국하고 완성차 FTA가 돼 있으니까 뭐 최대한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좋아요 인기가? 네, 남미 같은 데서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렇지 남미는 또 따뜻하잖아. 따뜻하기도 해서 이제 LFP의 단점도 많이 희석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4년도 브라질 올해의 차는 BYD의 돌핀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데는 좋죠. 그러니까
중국 BYD의 최대 장점은 음. 이 대략 10,000에서 15,000달러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기 좋은 차를 정말 잘 만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음. 근데 사실 한국은 이제 그걸 좀 넘어섰잖아요. 네. 1인당이. 대부분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 가시잖아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보통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요, 대략 2만 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성 품질 부분이 좀 더 중요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BYD 쪽은 사실 이쪽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차를 만든 지 BYD에서 차 최초로 나온 게 2006년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네네. 기억하기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만든 데예요. 아니 현대기아도 이제 60년, 70년 만들어서 이제야 좀 괜찮다는 소리 듣는데 50년 네. 정도 됐을 때부터 20년 만든 데가 좋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BYD의 차량이 하이테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격을 봤을 때 그래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관세가 8%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희석이 된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BYD 그러면은 이번 아토3로 잘 자리를 잡을까요? 위협이 될까요? 한국의 현대기아차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아토3는 한국에서 잘 안 팔릴 것 같거든요. 사실 아토3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캐스퍼 EV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기아의 EV3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EV3 최저로 사면은 3,000,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400만 원 정도예요. 네. 옵션이나 뭐 편의상 이런 걸 비슷하게 넣으면은 아토3 플러스 이제 최고 트림을 사야 되고 얘는 한 3,100만 원, 3,000만 원 뭐 요 사이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의 차이면은 BYD를 얼마나 아토3를 선택하실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BYD의 시굴이나 돌핀 같은 게 들어오면은 캐스퍼 EV하고 가격대가 한 2천만 원대잖아요. 2천만 원대면은 1, 200만 원에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200만 원이면 여러분 10%예요,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판매가 되지 않을까. 돌핀이나 시굴이 들어오면은. 왜냐면 더 저렴한 차. 네. 그리고 그쪽은 꽤 괜찮아요, 진짜. 조금 현대기아 거보다 좀 별론 것 같은데 해도 가격 차가 2, 300만 원이면은 거기서는 크니까. 근데 아토3에서 2, 300만 원은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큰 차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중국 전기차 가서 구경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소위 말해 RV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SUV나 뭐 CUV나 이런 계열들의 약간 좀 큰 차들, 큰 차들이 오히려 왜냐면 한국에는 그런 차들 별로 없고 많지 않으니까. 테슬라조차도 큰 차를 만들어내는 게 별로 없고 일단 큰 차는 가격이 완전 넘사벽이고 저 EV9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이것저것 보태면 돈이 1억 되니까 너무 비싸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느낌이야? 한 5천만 원 언더, 3, 4천만 원으로 RV 뭐 한 7인승 그리고 뒷자리가 그 뒤에 공간이 엄청나게 넉넉해서 이것저것 물건 다 때려 넣고 캠핑도 갈 수 있는 차다. 이러면 저는 그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아직 그런 차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펙이 되는 차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있어요. 네, BEV 쪽으로는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정도 만족감을 주는 차는 조금 이제 가격대가 좀 되지만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게 샤오펑 X9이나 한 7천만 원 되는 리오토의 메가 정도? 요 정도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1,500만 원 정도 올라갈 테니까 가격도 높으니까 관세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7천만 원.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네요. 네, 없지는 않은데 그 시장 자체가 한국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 카니발 판매량이 1년에 다 해봐야 한 5만 대도 안 되는데 카니발하고 이런 이제 스타리아 승객용 다 해도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근데 겹치네요.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만 500만 원 차이면 사실은 차라리 500만 원 더 주고 한국 차 사지 이럴 수가 있는 개념이 가동되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일단 AS 센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네. 네. 네. 오히려 이제 큰 차는 아니고 아예 제일 작은 소형차 쪽에서 네. 경차 쪽에서는 경차 EV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일단 현대기아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이런 세그먼트에 그런 데를 노리는 게 좋고 MPV류들 화물용 차량들이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토3 같은 경우 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기아 EV3가 있잖아요. 겹친다. 네, 겹쳐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굴 같은 경우에 좀 될 것 같은 게 경차형은 없어요, 지금 한국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LFP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완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급속 충전 안 돼요? LFP? 아니요, 해도 되는데 이제 1만 킬로 좀 안 되게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BYD나 테슬라 같은 경우 1만 킬로미터 정도가 권장이에요, 중국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만약에 LFP를 타셨는데 이제 뭐 아토3가 320km예요. 주행 가는 거리 표시되는 게. 근데 5천에서 1만 킬로를 그냥 급속만 계속 충전을 하고 다니면은 얘가 갑자기 어느 날 300km가 돼요. 그러니까 1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LFP의 특성상 이 셀 밸런싱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압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5% 이하의 잔량 상태에서 100%까지 완속 충전을 많으면 3번 정도까지 해야지 제대로 배터리 잔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네. 예, 그게 LFP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집에 충전기 있어서 나는 매일 완속 충전할 수 있어 이러면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저도 사실 급속 충전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LFP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틀어지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이 LFP 약간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영하 한 5도나 10도 이하에서 주행거리 진짜 팍팍팍 줄어드는 거라 네네. 이제 이런 이제 전압 측정에 의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LFP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가 100개도 넘게 막 있다가 이제는 점차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유럽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뭐 MG 마크를 달고 뭐 폴스타 이름을 달고 중국 차를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유럽에 팔기 시작하니까 준비가 안 된 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과 뭐 독일을 비롯한 나라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났고, 뭐 폭스바겐은 이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일도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과연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그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잠식하면서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는 BYD는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샤오펑이라던가 리프모터라던가, 샤오펑은 폭스바겐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예. 리프모터는 스텔란티스랑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그 업체들 간의 중국 자동차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최저 기준선, 뭐 승차감이나 운전 질감 이런 감성 품질적인 점에서 최저 기준선은 넘지만, 최저 합격선은 넘지만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평균치를 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한테 뭐 샤오펑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을, 뭐 리프모터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이런 것들을 받아오고 자기네들의 이제 배터리 및 모터 관련 기술들을 그쪽에다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제어 관련된 영역들도 제공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르노와 닛산의 얼라이언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성공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연합체가 되면은 이거를 중국만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지, 요거는 조금 판단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 유럽 회사하고 합작할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중국 자체로 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기는 지금 당장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BYD가 극찬을 받는 나라들 자체가 동남아, 그리고 남미. 아, 극찬 받아요? 네, 거기는 이제 1대1로 때문에 완성차 FTA가 돼 있어서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네. 거기 아이오닉이 막 8천만 원이에요. 아이오닉 5 스탠다드가 7천만 원 막 이래요. 네네네. 그럼 BYD 차는 이제 뭐 운송비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한 3천만 원이면 사니까, 3, 4천만 원이면 사니까 반값이잖아요. 네네. 거기는 관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좋다 그러죠. 가격 대비. 네네. 브라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돌핀이 막 올해 차를 받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관세의 여부, 이런 거랑 이제 소득 여부 이런 거랑 해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성공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부 업체가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면서 유럽 업체들하고 그러면서 성공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독일의 자동차 코스에서 엄청난 그 속도를 니른부르크. 찍었던 네, 니른부르크. 뭐 샤오미, 네, S7, 울트라. S7 뭐 아주 처음에는 뭐 운전하자마자 사고가 났다는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뭐 아니다 진짜 대륙의 실수 진짜 대박 났다 뭐 이러는 얘기를 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마케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의 ID.R이 2020년인가요?
니른부르크에서 이미 7분 20초대 기록을 찍은 적이 있고요. 그런 프로토타입 차량들이라 그러죠. 개조. 예. 네. 뭐 약간 속어로 얘기하자면 마개조라고 하죠. 몰라요. 마개조. 그러니까 개조를 한 개까지 해놓은 차. 네네. 예, 이런 차들의 기록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쪽에 이제 업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른부르크에 뭐 등록을 했다가 사기로 밝혀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중국 업체들이 니른 기록이 없는 게 이제 중국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트라우마? 이런 거였는데, 이제 샤오미가 요번에 어쨌든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지리가 링크앤코로 한번 찍었고, 요번에 이제 샤오미가 전기차로 찍었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르셔서 그래요. 이걸 2017년도에 이미 니오가 먼저 찍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아니 그거 니오가 먼저 찍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네. 진짜 전기차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막 크게 보실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럼 샤오미는 중국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일반인들의 평가는 이제 빈자들의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빈자들의 타이칸. 비슷하게 만들 껍데기는 비슷하게 만들긴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차 좀 아는 사람들은 전기차 초보가 타기는 위험한 차. 근데 조금 이제 전기차를 두세 번째 타는 사람들한테는 탈만한 차.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왜요? 이론대로만 해놓으면은 사람은 이론대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레거시 업체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론대로 최고의 차를 만들면 안 된다. 사람들의 습관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약간의 조정을 해놔야 된다. 이걸 알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그냥 그대로 이론적으로 제일 좋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들을 꺾으면 갑자기 뒤가 확 돌거나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생각 없이 타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세 제어가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시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냥 바로 동영상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이렇게 커브 틀다가 막 이제 막 받고 막 뭐 람보르기니는 특별히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겠지만, 이제 SDV로 샤오미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리스크가 있는 차. 중국 전기차의 미래 한번 꼭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현대기아밖에 없으니까 한국 전기차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현대기아는 현재 레거시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감성품질적인 영역,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전기차의 이제 제어적인 영역은 이쪽도 만족을 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현대기아가 많이 좀 못하고 있어서가 문제인데, 실제로는 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현대기아가 잠깐의 전성기를 찍고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언젠가는 내줄 겁니다. 중국은 국가가 밀어주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줄 거예요. 지금 당장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이제 차쟁이라 그러죠. 차쟁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은 보이지만 역전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럼 우리가 소비자로서 중국 전기차 사도 돼라고 했을 때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부 업체 몇 모델은 꽤 살만한 게 있고요. 그것들이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 몇 개 있습니다. 보여드린 자료도 있지만 리프모터 여기도 경차를 꽤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중형급인데 말씀하신 이제 7인승 이런 차, 그것도 저렴하게 꽤 잘 뽑아요. 좀 많이 뭐라 할까요? 한국에서 속어로 싼 티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가성비적인 영역의 차량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부 몇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유튜버들이 많이 보는 저런 그런 업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그때 평가를 하셔도 늦진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슈리의 전기차 세상 슈리님과 함께 중국의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발전,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BYD의 제품의 어떤 특성과 특장점들 알아봤고, 중국의 전기차 사업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도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슈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